상처받은 기억에 대하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누다심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리학 칼럼니스트이자 누다심의 심리상담센터 대표로 재직 중인 강현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강의는 제가 출간했던 왜 상처받은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까에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심리학자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주 오래전이지만 마치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현재에도 고통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왜 상처받은 기억,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지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학이 설명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많은 분들에게 상처받은 기억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또 함께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고요. 이번 강의 역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기억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상처받은 기억. 상처는 과거에 일어난 어떠한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는 이 상처받은 것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기억이 왜 사라지지 않을지 알기 위해선 먼저 기억이란 무엇인지 이 기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마음에 고통을 안겨준 그 상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란 무엇인지, 그것이 왜 쉽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는지 상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처받은 기억,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것과 어떻게 싸워갈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기억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기억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은 이 기억이 굉장히 좀 우리를 힘들게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기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는요,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기억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첫 번째로 기억은 나의 정체성을 확립해 줍니다. 여러분, 예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생물학적으로는요, 거의 다르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세포가 분열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피부 조직이죠. 여러분, 시간 지나면 이 피부 조직이 늙고 떨어져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밀면은 세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이 피부 세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피부만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뼈, 혹은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혈액, 혹은 근육, 이런 세포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일까요?
아닙니다. 분자 수준에서 우리의 몸은 굉장히 빠르게 새 것으로 교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여러분과 미래의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라고 내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바로 기억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억. 가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거나 뇌를 아주 심각하게 손상하면요, 기억상실증이 발생합니다. 기억상실증이 발생하면요, 어떤 특정 순간의 기억을 잃는 사람도 있고, 아주 심할 경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과거 기억을 다 잃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과거 기억을 다 잃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은 이런 사례는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지만 우리의 일생 동안 이런 사람을 만나기는 굉장히 거의 어렵다 싶을 정도로 이런 일은 굉장히 드문데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다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자신이 어느 곳에서 살았는지도 모르고 과거를 다 잃어버린다면 몸은 기억이 있을 때나 기억이 없을 때나 같지만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이 없으면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기억이 없으면요,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연인, 친구, 그리고 가족 있으신가요? 그 사람들과 관계를 꾸준하게 맺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억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야, 우리 옛날에 이거 했었지? 야, 그때 참 좋았는데. 야, 그때 너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 그때 나랑 했던 약속 생각 안 나니? 친구와 연인 사이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반으로 계속 관계를 쌓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청소년인 아들 둘이 있는데요. 저는 그 아들 둘 볼 때마다 현재 모습도 보지만 과거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 여러 가지 경험들, 그때 아이의 표정, 아이의 말, 그때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갑니다. 청소년이 된 아이들은 더 이상 저를 보고 웃진 않습니다. 얼굴을 보기도 어려워요. 늘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과거에 즐거웠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억 때문인 거죠. 이렇게 기억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요.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게 할 뿐더러 한 개인이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경험을 반성해서 변화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삶의 성장과 변화에 굉장히 중요하게 관여를 합니다. 여러분도 학교에 다니시면서 계속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테스트를 봅니다.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혹은 졸업시험. 여러분이 또 사회에 나가시면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에서도 계속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전문성을 계속 만들어 가시겠죠. 이런 모든 것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중간고사 때 A라는 방법을 했더니 내가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어. 아, 그럼 이번엔 B라는 방법으로 해볼까? 이게 가능한 건 뭡니까? A라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B라는 방법을 했더니 이번엔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러면 아, 나한테는 이 B라는 방법이 맞구나. 그럼 그 다음에도 이 방법을 또 쓰겠죠. 바로 기억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이런 것들 역시 바로 기억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 기억은 이렇게 우리의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뿐더러 더 나아가 문화와
제도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현대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더 나아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전의 해결 방법이 좋지 않았다면 더 나아지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기억입니다. 그런데 한 개인의 삶은 우리 문명의 시간보다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인류는 이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기록으로 남기고 또 기록으로 남겨서 그 후대 사람이 그것을 읽고 기억함으로써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명 발전의 토대 위에 더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더 새로운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도 기억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기록으로 남기는 거를 읽고 학습해서 그것을 기억해서 그것에 기반하여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것. 이건 모두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억력을 잃으신다면 너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저는 심리학자로 활동을 하면서 기억을 잃는 병이라고 하는 치매 어르신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과거의 기억을 잃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다 무너져요. 기억을 잃는 만큼 무너집니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또 내가 평생 사용했던 물건을 쓰는 방법도 까먹습니다. 말도 까먹고요. 행동도 까먹고요. 어떤 사람을 보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도 까먹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까먹는 사람도 있어요. 행동이나 말이나 혹은 인식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연속성이 있는데 그 기억이 사라지면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니 우리의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우리 삶에 유용하고 필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억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기억이 있어서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기억이 있기 때문에 상처도 과거의 것인데 그것이 현재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힘들었던 사건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서 분명히 그 사건은 끝났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없는데 여전히 내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과 같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계속 겪는 겁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만나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기억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건들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대략 크게 7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성폭행 사건입니다. 저는 군에서 2년 동안 성추행을 당한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제가 제대한 지가 좀 있으면 한 30년 정도 됩니다. 거의 30년 지난 일인데 때로는 그 생각이 너무나 강렬하고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성범죄 피해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경험했을 때 그것은 단 일회적인 사건이었든 저처럼 한 2년 정도 지속적인 사건이었든 그것이 현재 그 사건이 계속되진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마치 방금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또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신체적 학대든 정서적인 학대든 매 맞고
욕을 듣고 그 공포를 경험하고 그러면 분명히 더 이상은 내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신체 건장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이 한 번 오면요. 우리는 완전히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한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자기보다 힘도 약한 노인이 된 자신의 부모들에게 굉장한 큰 공포를 느낍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자녀가 이제 더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그 기억 때문에 그 공포심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그 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벌어지는 거죠. 자, 성폭행과 학대 같은 이런 힘든 일들이 우리의 기억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 너무나 당연히 이해가 되고 여러분도 주변에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너무 좋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 역시 우리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서 우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은 바로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이 결실을 맺어서 연애를 오래 하거나 혹은 그래서 결혼을 했다면 그 첫사랑의 기억 때문에 고통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있어 첫사랑은 굉장히 행복한 감정이면서 동시에 제대로 된 끝맺음을 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받는 상처받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도 우리를 괴롭게 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또 기억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과거의 상처는 펫 로스입니다.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키우시죠? 가장 대표적으로 강아지, 개와 고양이를 키웁니다. 요즘에는 공원에 나가보면은 그 반려동물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 많은 경우가 다 강아지인데요. 그 강아지와 개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사람들과 관계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 속에서 얻는 위로보다는 상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나에게 심리적인 편안함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반려동물과 교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 반려동물은 그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동물, 특별히 애완동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애완동물이라는 이 표현보다 요즘에는 반려, 나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반려동물들의 나이는요, 인간과 비교하자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삶에서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상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펫 로스다. 행복한 감정, 슬플 때 받았던 위로, 여러 가지 즐거웠던 사건들, 힘들었던 기억들, 그런 것들을 반려동물과 함께 나누셨던 분들은 반려동물이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나를 떠났을 때, 더 이상 반려동물을 볼 수 없을 때, 그 느끼는 상실감은 아주 가까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보낸 것과 같은 정도로 심리적인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펜 로스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우울과 불안을 겪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펜 로스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담센터에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펜 로스 증후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또 기억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험은요. 교통사고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통사고 경험해 보셨나요? 저도 큰 사고는 아니지만 운전을 거의 한 30년,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경험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제가 어떤 차를 이렇게 뒤에서, 네, 전방 주시를 잘 안 해서 추돌을 했습니다. 뭐 아주 크게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가 하지만 그때 굉장히 놀랐던 기억들. 그래서 그때의 장면이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사고가 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었고, 사고가 난 후에는 무슨 일을 했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사고 나기 직전, 사고 난 그 장면, 상대 운전자와 얘기했던 거, 그 당황함을 좀 느끼면서 그 자리를 떠났던 거, 물론 이제 보험 처리하고 다 할 일을 한 다음에요. 그때가 굉장히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가끔 정말 죽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경험하셨던 분들을 만나보면요. 그때 느꼈던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두려움과 공포, 악몽을 꾸기도 하고요. 가만히 있어도 갑자기 교통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 사고가 일어났던 상대 차량과 같은 색만 봐도 놀라기도 하고요.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억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예는요. 오염, 감염에 대한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이제 종식이 되어서 코로나19와 함께 요즘엔 잘 살아가시고 계시죠? 그런데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많은 바이러스가 인류 사회를 공격했을 때 사람들이 그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위생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해라, 손 소독해라, 마스크 쓰고 다녀라.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아, 그냥 그래 조심히 해야지 정도로만 있고 그리고 이게 끝나면 아, 이제 마스크도 벗고 아, 이제 좀 살만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 오염과 감염 혹은 불결에 대해서 이 불안이 높으신 분들은 그 코로나19 시대 때 오염 강박이라고 생길 정도로요. 내가 오염되거나 감염됐다라는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무심코 던진 어떤 그 음료 캔, 그거에 튀어서 그것이 내 발 쪽으로 살짝 튀었을 때, 딱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는 묻은 게 없더라도 어떤 분들은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면서 내가 마치 오염되고 감염되었다라는 공포 때문에 뭐 집에 와서 뭐 손을 씻고 빨래를 하고 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순간의 장면들. 누가 기침을 했을 때 그때 기침하는 장면 때문에 내가 바이러스에 오염되거나 혹은 내가 감염되거나 이랬을까 봐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누가 내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계속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입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내 기억을 해석하고 내 기억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으로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폭행, 학대, 첫사랑, 펜로스, 교통사고, 오염, 가스라이팅 이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유는요. 기억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우리의 삶을 이롭게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결국 제가 싸우고 있는 거는요. 그분들이 겪었던, 내담자들이 겪었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내담자들이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과거의 기억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 저한테 뭐라고 하소연을 하냐면요. 선생님, 기억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나를 힘들어하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기억만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이 우리의 뇌와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일상과 모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기억의 생리학과 기억의 심리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의 생리학입니다. 여러분, 기억은
우리의 신체 중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은 뇌에 있습니다. 좀 다른 걸 해볼까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짚어보세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짚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 가슴 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마음도 기억도 모두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우리의 뇌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뇌에서는 기억을 어떻게 만들까요?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뇌 사진이 있는데요. 뇌 그림에서 크게 세 가지 영역을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해마입니다. 해마. 자, 화면의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길다랗게 있는 녀석이 있죠? 이렇게 길다랗게. 제가 이제 이렇게 뇌면은 이렇게 길다랗게 있는 가운데 초록색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해마입니다. 해마는 좌뇌와 우뇌 양쪽에 이렇게 앞을 향해서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해마는 기억을 받아들이는 기억의 입력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을 산출해내는, 기억을 만들어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뇌 전반에 퍼져 있는 기억을 뽑아내는 부분이 바로 이 해마입니다. 그래서 해마가 손상이 되면은요, 새로운 기억도 만들지 못해요. 심리학 역사상 이 해마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어로 HM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HM은 간질 환자였습니다. 요즘에는 뇌전증이라고 하죠. 갑자기 뇌 한 곳에서 일어난 흥분이 뇌 전체를 덮어서 온몸이 발작을 일으키는 그 뇌전증 환자였는데요. 아주 옛날에 이 뇌전증을 치료할 방법을 잘 몰랐을 때 의사들은 이상 신호가 발생하는 그 뇌의 부위를 절단하는 시도들을 했습니다. 지금은 웬만해서는 뇌를 절단하지 않는데요. 그때는 뇌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뇌를 절단을 실험적으로 해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옆에를 뇌를 많이 파냈는데요. 수술 과정에서 해마가 손상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수술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이후에 학습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수술을 받기 이전의 기억들은 상당히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새로 만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이 병동에 있는데 간호사가 바뀌었어요, 담당 간호사가. 그래서 간호사가 와서 그 HM 환자한테, 안녕하세요, 환자님. 저는 이번에 환자분을 맡게 된 간호사 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래 와서 이 간호사가 자리를 비웠다가 좀 뭐 한두 시간 있다가 왔습니다. 그럼 좀 전에 인사했으니까 아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겠죠, 간호사는. 환자분 뭐 약 드셨나요? 그런데 이 해마가 손상됐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인사했던 그것이 기억으로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근데 누구세요? 제 담당분 간호사는 아니신데요? 제 담당분 간호사는 어딨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간호사는, 아니, 환자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새롭게 환자분을 맡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담당 간호사예요. 그러면, 그래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 있다가 또 오면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HM이라는 환자 때문에, 해마가 기억을 우리의 뇌로, 머리로 보내는 그 입력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 이후 결과, 출력에도 담당한다. 출력 기능도 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마 앞에는요, 여러분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마 앞에는 약간 분홍색 계열의 어미그달라라고 하는 편도체가 있습니다. 편도체. 해마 바로 앞에 붙어 있어요. 이게 해마면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게 편도체입니다. 자, 이 편도체는요, 우리의 감정, 또 각성 상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거나 공격성이 되면 이 편도체가 막 흥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과 각성과 연관된 이 편도체가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붙어 있어요. 그럼 뇌는 흥분이 되면 그 옆에 있는 세포까지 같이 흥분을 시키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해마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무서운 일, 굉장히 즐거운 일, 굉장히 각성을 굉장히 높게 만드는 어떤 사건을 다 경험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기억을 만드는 해마를 활성화시켜서 굉장한 감정가가 있었던 일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기억을 만들어내는 해마가 붙어 있어서 우리는 어떤 기억을 잘 안 잊습니까? 감정가가 강한 기억을 잘 안 잊습니다. 반면에 어떤 기억은 잘 잃어버립니까? 별로 감정가가 없는 기억들, 특별히 재밌거나, 특별히 좋거나, 특별히 무섭거나, 특별히 슬프지도 않은 그저 그런 경험들은 사실은 기억에 오래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받은 기억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겁니다. 상처라는 거는 굉장히 심리적으로는 큰 충격인 거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동반을 하죠. 그렇기에 그 기억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편도체는요, 우리의 후각에서 올라가는 후각세포가 이 편도체와 맞닿아 있어요. 냄새, 감정. 여러분 어때요? 냄새와 감정 굉장히 연결이 많죠? 여러분 굉장히 불쾌한 냄새 맡으면 인상이 찌그러집니다. 아, 이거 무슨 냄새야? 그리고 좋은 향기를 맡으면 표정이 밝아져요. 야, 이거 진짜 무슨 냄새니? 시각이나 청각이나 미각이나触각도 우리의 감정을 연결하지만요. 후각만큼 직접적이진 않습니다. 냄새, 감정. 그런데 감정, 기억.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번 같이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뭐 엄마 냄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고향의 냄새, 뭐 첫 첫 애인의 그런 어떤 로션 냄새, 첫 애인이 썼던 그런 어떤 향수,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그때의 감정과 기억이 되게 선명하게 나오죠. 이게 후각, 감정, 기억이 우리의 뇌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감정이 우리의 기억을 만들고 그래서 기억에 감정가가 크게 묻었을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죠. 그런데 동일한 경험을 했고 동일한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에 압도되지 않고요. 그래도 잘 참아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지금 재생되는 것처럼 막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것을 조절하는 부위가 바로 전전두엽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파란색 계열, 하늘색 계열의 영역이 있죠. 프리프론탈 콘텍스라고 이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전전두엽.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 고통스러운 기억이 활성화될 때 이 전전두엽이 야, 괜찮아. 지금은 그 일이 끝났어. 그건 과거의 일이야. 무서울 수 있지만 별일 일어나지 않아. 라고 이 기억을 좀 차분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전전두엽이 기능을 잃으면 활성화되지 잘 못하면은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히는 그런 굉장히 충격적인 상태로 우리의 뇌가 완전히 돌아갈 수도 있기도 합니다. 영상을 보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위협적인 장면을 보더라도 순간 공포를 느끼지만 그것을 전전두엽에서 억제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구 지하철 참사를 경험했던 분은 이 전전두엽의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도체가 흥분을 하면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당시에 그 고통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뇌에서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뇌에서는 이렇게 기억이 작동하는데 우리의 마음에서는 기억이 어떻게 작동할까요? 기억의 심리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기억을 크게 세 가지 저장소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각기억, 감각 등록기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단기기억 혹은 작업기억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장기기억, 다른 이름으로 도식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첫 번째 감각기억은 뭐냐? 이 우리의 감각기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같은 오감, 이 오감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감각 시스템은요, 외부의 정보를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서 통과해서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각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기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데? 그럼 어느 정도로 짧느냐? 시각은 0.5초 정도만 유지됩니다. 외부의 자극이. 우리의 망막세포에 외부의 자극이 찍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우리의 뇌로 보내는 까지 대략 0.5초만 머무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야, 기억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은데 그래서 그냥 감각 등록기라고 하자. 외부의 자극들을 우리의 감각기관이 뇌로 등록시키는 역할이다. 청각 같은 경우에는요, 한 2에서 3초 정도 정보가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활성화되는 시간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 기억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머물기는 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여러분 일상에서 이 감각 기억을 활용하는 활동과 놀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그림 찾기입니다. 다른 그림 찾기 많은 분들이 해보신 적이 있죠. 비슷하게 보이는 하지만 어떤 부분이 좀 다른 그 두 가지의 그림에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찾는 거. 여러분 이 다른 그림 찾기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를 유심히 살펴보고 그것을 완벽하게 다 암기한 다음에 그 다음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나요?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두 그림을 번갈아 보기만 됩니다. 그냥 눈만 돌리면 돼요. 이쪽과 이쪽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좀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있으면 그때 그 느낌을 주는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른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한쪽의 그림을 봤을 때 그 그림이 여러분의 망막에 0.5초 동안 머무릅니다. 그 0.5초 이내에 여러분의 시야를 바꿔서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이 0.5초 안에 보이면요, 다시 겹쳐지게 활성화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쪽으로 활성화됐던 그 망막세포가 0.5초 안에 옆에 그림을 보면은 동시에 활성화가 되는데 그게 겹쳐지겠죠. 그게 겹쳐질 때 같은 부분과 다른 그림들은 그 활성화되는 정도가 다른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인식해서 하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느낌상으로 하시겠죠. 그런데 그 느낌은 바로 우리의 시각 기억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경험들을 뇌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감각기관의 모든 정보들을 다 뇌로 보내는 건 아닙니다. 감각기억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 것,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 선별적인 정보들은 이제 우리의 뇌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정보들은 단기 기억에 머물렀다가 나중에 장기 기억으로 가게 됩니다. 자, 단기 기억. 기억을 유지하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단기입니다. 그럼 짧다는 건 뭐 어느 정도로 짧다는 거냐?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20에서 30초 정도 머무르더라는 겁니다. 20에서 30초. 그런데 20에서 30초 동안 이 머무를 때 여기서 계속 시연, 반복을 했어요. 이 정보들을. 그러면 몇 번의 시연을 통하면 이 정보들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요. 시연하지 않은 정보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몇 번 시연을 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을 때 이 장기 기억은 기억이 오랫동안 머무른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머무르는 기간, 기억이 존재하는 기간, 기억이 유지되는 그 기간이 얼마나 기느냐? 영구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원하다는 거죠. 자, 다시요. 여러분, 단기 기억의 지속 시간이 20초, 30초라는 거, 이거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의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요. 근데 그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여러분을 동시에 하는 또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야, 너 혹시 누다신 번호 아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알지. 뭐, 야, 문자로 보내줄까?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아니야, 불러봐. 그래서 이 친구가 부릅니다. 누다신 번호 부른다. 010-3724-7101. 그래서 여러분은, 알았어. 끊고 번호를 바로 누르려고 어디다 적지도 않고 그냥 듣자마자 알았어 끊어. 010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친구가 말을 거는 거예요. 야, 있잖아. 너 방학 때 이거 할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랬을 때 그 친구랑 잠깐 얘기하잖아요. 한 20초 동안 얘기하잖아요. 30초 동안. 그러면 방금 들었던 누다심의 번호를 기억을 못 합니다. 2, 30초만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말 걸지 않아서 010-3724-7101, 010-3724-7101, 010-3724 이렇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기 기억의 용량은 얼만큼 되느냐? 5개에서 9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5개에서 9개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청크라고 부르면서 묶음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누다심이라는 사람의 번호를 010-3724-7101라고 하면 숫자가 몇 자리입니까? 11자리죠. 그런데 앞에 010을 세개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번호가 010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묶어버립니다. 그럼 이거는 한 청크가 되는 거예요. 그럼 010 하나, 3724 그러면 4개죠? 하나, 4개, 7101 4개. 그럼 총 몇 개입니까? 9개가 되는 거예요. 9개 청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전화번호 뒷자리도 저랑 동일하게 7101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심의 전화번호를 들었을 때 몇 개의 청크입니까? 010 하나, 3724. 별로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으면 4개죠? 그럼 5개. 그리고 마지막 7101이 여러분의 번호랑 동일해서 7101도 묶음으로 만들 수 있다면 몇 개입니까? 전체 6개 청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청크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요. 기억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개별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초보자의 차이는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얼마나 잘 묶어서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감각 기억을 통해서 주의를 하고요. 그 주의를 통해서 단기 기억으로 넘어온 정보를 여기서 시연을 해서 장기 기억으로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장기 기억에 있던 정보를 다시 꺼내서 어떠한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역시 이 단기 기억에서 하더라. 심리학자들이 이거를 발견해서요. 이 단기 기억을 다른 말로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이다.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왠지 단기 기억이라 그러면은 그냥 그 중요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야, 이 단기 기억은 실제로 우리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해. 이거를 작업 기억이라고 하자. 자, 어쨌든 단기 기억, 작업 기억에서 2, 30초 안에 시연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보내면 이거는 우리의 머릿속에 영원히 남는 지식이 되는데요. 그것을 다른 말로 도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아까 이 장기 기억의 지속 시간이 영구적이다,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아마 그때 여러분들 좀 잘 못 믿으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 무슨 뭐 장기 기억이 또 영구적입니까?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상처받은 기억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영원히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가기도 해요. 아니, 그럼 꼭 상처받은 기억만 안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누굽니까? 이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학교 다니면서. 여러 번 들었겠죠. 계속 시연을 해서 분명히 장기로 넘어갔을 텐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그건 사라진 게 아니냐? 심리학자들은 그건 사라진 게 아니라 기억 어딘가에 있는데 꺼내지지만 못한 것뿐이다. 인출 실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말장난 아니냐고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이름 두 개를 제시하고 그 두 이름 중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과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만한 새로운 이름을 주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누굽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우연 수준 이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딱 물었을 때 대답하지 못했던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의 이름을 골라냅니다. 이거는 인출 단서가 부족해서 못 나온 거지 우리의 마음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기 기억의 용량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늘 공부 너무 많이 했더니 머리 터질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머리가 터지진 않습니다. 느낌상으로, 지친다, 이런 느낌이지, 실제로, 더 이상 머릿속에 집어넣을 데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요,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나눠지고요. 결국에는 상처받은 기억이 우리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 장기 기억으로만 들어가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상처받은 기억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 첫 번째로 기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상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 요즘에는 뭐 마상, 마음의 상처, 주말로 마상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상처받은 기억이라고 했을 때 이 상처에 대한 말을 제가 썼는데요. 상처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쓰시거나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나 상처받았어. 나 마상 입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분이 나쁘다고 상처는 아닙니다.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그게 상처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비유를 하자면 몸과 한번 비유를 해보죠. 여러분 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여러분 팍 밀었어요. 그래서 옆으로 딱 부딪혔어요. 몸이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상처는 안 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그게 놀랐어요. 하지만 상처는 안 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부딪혀서 몸이 좀 아파요. 벽에 부딪혀서 누가 밀었어요. 충격도 받고 고통이 있어요. 그렇다고 상처가 꼭 났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분이 나쁜 게 곧 상처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충격이 곧 상처는 아니고 고통이 곧 상처는 아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왜 상처라는 말을 이렇게 좀 정확하게 쓰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무데나 상처를 갖다 붙이면은 우리는 관계 맺기가 싫어집니다. 사람들과 살다 보면요. 좋은 일, 싫은 일, 힘든 일, 별일이 다 있습니다. 충격받는 일, 기분 나쁜 일. 근데 그걸 다 상처로 싸그리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관계를 맺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상처는 뭡니까? 몸의 상처는 우리의 피부 조직이 외부의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피부에 손상이 가면, 외부의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찢어지면, 실제로 손상이 가면, 얘가 외부의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면 상처가 생기듯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외부의 충격이나 고통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반응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겁니다. 외부의 충격을 견뎠어요? 그럼 충격이 와도 고통이 있어도 충격을 견뎠어요. 그럼 상처는 없죠. 근데 더 날카로운 걸로 접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가 외부의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벌어졌어요. 그게 상처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충격을 받더라도 기분이 나쁘더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정도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정도면 상처는 아니다. 그냥 마음이 놀란 거고 기분이 나쁜 거지 상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기력했어요. 내가 대응을 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받는 게 상처다. 그래서 저는 상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상처는 동등한 수준에서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고 나도 할 얘기를 다 했어요. 시작은 저 사람이 했지만 나도 대응을 잘 했어요. 저 사람한테 욕했을 때 저도 같이 똑같이 야, 이 XX야 라고 욕을 했어요. 저 사람이 소리를 지르 나도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마음은 좀 힘들죠. 하지만 내가 반응을 했잖아요. 그거는 잠깐 기분이 나빴던 거고 놀랬던 거지. 그거는 상처는 아니다. 그런데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돌봄을 받고 굉장히 약한 상태에 있는데 부모가 강압적으로 비난하고 욕하고 때리고 화내고 그래서 내가 대응을 할 수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입는 게 상처다. 동일한 수준의 사람들이 당한 만큼 갚아줬거나 할 얘기를 다 했거나 그러면 상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다시 정리하면요. 사실 상처라고 하려면 그 충격과 고통의 순간에 내가 무기력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없었을 때. 예를 들어서 친구 한 명이 괴롭혀서 나도 그거에 맞대응해서 걔가 나를 괴롭히는 만큼 돌려줬어요. 그럼 그건 상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한 명을 놓고요. 지속적으로 욕하고 때리고 흉보고 완전 무기력해서 당하기만 했어요. 그거는 상처입니다. 충격과 고통이 상처가 아니라 그 순간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견디지 못했다면. 이 마음의 상처는요, 시간이 흘러서 낫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는요, 시간이 흘러도 충격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피부 조직은요, 웬만한 상처들은요, 자연적으로 아물게 됩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기보다는 오히려 심리적인 고통이 점점 더 가중됩니다. 물론, 그 사건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지만, 그것과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확 긴장해버리고, 얼어버리고, 굉장히 공포에 사로잡혀요. 그건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 내 마음에서는 계속 그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이 마음의 상처는요, 다른 사람과 다른 상황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시절 부모한테 학대당한 사람은요, 이후에 친구 관계까지 어려워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왕따를 심하게 당한 사람은요, 성인이 돼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요. 늘 비난을 받았던 사람은요, 일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확산되고, 점점 더 심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내 마음의 상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무기력하게 그것을 온전히 당하고만 있을 때, 내가 대응을 잘 못했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경험, 그것이 바로 마음의 상처라는 겁니다. 영상 하나 보시죠. 세월호 생존자 인터뷰인데요. 어, 죽음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무기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살았지만 그 마음은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계속 그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리적인 충격, 죽음의 위협, 이런 것들이 어떤 사고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때, 왕따를 심하게 당할 때,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을 때,
내가 무력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처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까요? 왜 상처는 우리의 기억에 남아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상처가 마음을 장악하는 방식을 제가 4단계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충격과 고통에 더해서 무기력을 경험하면 상처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구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나를 변호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야 돼요. 그럼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우리의 뇌에서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세월호 사건처럼 혹은 교통사고처럼 이렇게 물리적으로 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상황뿐 아니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따돌림을 지속적으로 당하면요. 그건 역시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죠? 무서우니까요. 공포스러우니까요. 그럼 그때의 기억들이 우리의 뇌로 저장이 될 때 굉장히 강렬하게 저장이 돼서 우리의 장기 기억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 기억에 남아 있으면요. 나중에 어떠한 상황에서 그 기억에 근거해서 외부의 정보들을 처리합니다. 무슨 얘기냐? 계속 배가 고파서 음식 생각을 했던 사람은요. 길다 가다가 떨어진 뭔가 어떤 황토색의 뭔가를 보면은 저거 빵인가? 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빵 먹을 때 빵 먹는 얘기를 하면 그게 더 크게 들리고요. 배고프면 그렇게 음식에 대한 정보들만 크게 들리잖아요. 그거는 지금 내가 배가 고프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만 일부만 처리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이 좀 꽂혀 있는 부분이 있죠. 저는 계속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것이 너무 잘 들려요. 말을 정말 친절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말들 너무 잘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패션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누가 잘 입었나 못 입었나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정말 허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마치 그것들만 계속 가지고 일부만 처리되니까 실제 현실에서 그런 느낌들이 계속 재생이 되는 겁니다. 좀 아까 태권도 하면서 이 매트 기울어졌을 때 보통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런데 이 생존자는 자기가 세월 안에서 기울어지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 몸도 기울어지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럼 그때 느낌이 재현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로부터 기속적인 왕따를 당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서 누가 자기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것들은 잘 정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자기 기분 좋아서 그랬겠지. 저 사람이 그냥 우연히 나한테 잘해줬겠지. 그런 것들은 잘 처리가 안 돼요. 근데 누가 나한테 인상을 쓰고, 누가 나를 째려보고, 누가 나한테 큰 소리를 내면요. 역시 또 시작이구나. 역시 나는 문제가 많구나. 역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과거에 따돌림 당했던 기억이 현실에서 재현이 되면서 상상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뇌가 갖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보러 가서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볼 거를 상상만 해도 긴장이 되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실제로 했을 때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만 해도 기분이 좋죠.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그냥 과거의 기억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보 처리 방식 때문에 그것이 마치 현실에서 재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상처받은 기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는요,
제가 책에 썼던 사례고요. 이 사례는 실제 사례가 아니라 제가 상담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가지고 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든 가상의 사례입니다. 자, 성폭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30대 초반 여성 성인은 어렵게 취직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취준을 오랫동안 준비하다가 겨우 취직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된 날이 있었어요. 원래는 계속 야근이 있다가, 이날은 야근이 없으니까 뭐 직원들이 이제 이날은 우리 퇴근하고 각자 시간을 좀 보내세요. 이렇게 부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성희도 이날 친구들 약속을 잡고 퇴근하면 만나려고 굉장히 예쁘게 차려입었습니다. 구두도 신고, 뭐 치마도 예쁘게 입고, 그리고 굉장히 잘 꾸몄어요. 그런데 퇴근 직전에 부장님이 와서 직원들한테 미안하다. 우리 갑자기 해외 지사에서 사고가 터져서 우리 이걸 좀 처리해내서 오늘도 미안하지만 야근을 해야겠다. 얼마나 성희 씨가 굉장히 상심을 했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회사가 우선이니까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약속을 취소하고 야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소처럼 그렇게 늦게 집에 가게 됐어요. 근데 집 근처 지하철역에 딱 내려서 집으로 가려고 할 때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가는 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로, 하나는 지름길. 대로는요, 40분이나 걸립니다. 지름길은 10분이면 갑니다. 그런데 이 지름길은 평소에 잘 다니지 않아요. 특히 밤에는 가로등도 없고 분위기도 으슥하고 또 재개발 예정지여서 인적이 너무 드물거든요. 웬만큼 늦지 않았으면 대로로 걸어갈 텐데 그날은 너무 늦었고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구두를 신고 있어서 발도 너무 아팠고요. 뭐 무슨 별일 있겠어? 싶어서 성인은 고민 끝에 지름길을 선택해서 갔고요. 결국 그 길에서 성범죄자들을 만나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입건이 되고 재판을 받고 하는 일들은 진행이 됐어요. 처음에는 자신한테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그 나쁜 범죄자들한테 원망하고 욕하고 하면서 그 분노가 가해자를 향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놀랍게도 성인은 그 가해자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성범죄 피해자들이 저한테 오면요. 거의 다 비슷하게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결국엔 선생님, 저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왜 그게 본인 때문이냐? 제가 그날 그 길로만 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범죄 피해자들이나 어떠한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비난하다가 결국에는 자해를 하거나 사살 시도를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군대에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하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사람들이 저한테 너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니? 이렇게 얘기할까 봐. 제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당했던 거는 이거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내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나를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때 가만히 있었지? 그래서 어느 순간 나한테 나쁜 짓을 한 그 가해자한테 대한 분노가 아니라 제 스스로에 대한 분노, 죄책감, 수치감. 하지만 내가 원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닌데. 너무 괴로워하던 차에 제가 심리학 수업을 듣다가 통제력 착각이라는 이 말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무기력한 순간 그 무기력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
마치 자신이 통제할 수 있었다고 착각함으로써 일시적인 위안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그때는 어쩔 수 없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상상으로 과거를 가서 내가 그때 그 지하철역에서 이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그것을 되돌릴 수 있었을 것 마냥. 막 그러면은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런 생각이 맞습니까? 저는 상담하다가요, 이렇게 자책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왔습니다. 부모님들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 저희한테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애가 그렇게 상처를 입지 않았을 거고요. 제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고요.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타임머신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이제 성희 씨라면, 성희 씨한테, 당신이 그 타임머신을 타고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그날 밤에 지하철역 앞으로 돌아가 보자. 당신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40분 걸리는 대로고 10분 걸리는 지름길이다. 당신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질문을 들은 성희 씨는 화를 내겠죠. 진짜 이런 걸 왜 묻냐?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또 지름길로 가겠냐? 난 당연히 대로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제가 다시 말합니다. 아, 제가 이걸 얘기 안 했군요.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면 잠시 후에 당신이 그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 사실도 모른 채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신은 그날 갑작스러운 야근에 너무 지쳤고 힘들었고 빨리 가서 쉬고 싶었다. 원래 그날 약속이 있어서 옷도 불편했고 구두 신었고 발도 아팠고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않았느냐. 아니 그 이전까지 지름길로 다니다가 어떤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빨리 집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지름길을 선택했던 거 아니냐. 내가 다시 묻겠다.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는 당신의 선택은 어떠하겠느냐. 그럼 막 엄청 울면서 저를 이제 막 화내고 욕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게 뭐냐. 하고 싶은 말이 나는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제가 얘기하죠. 운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당신은 그때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었다. 당신은 무기력했다. 그거를 받아들여야 자책을 안 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달라질 수 있었을 테라고 하는 이 통제감은요, 실제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 통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장은 좀 기분이 나아져요. 마치 내가 그 일을 핸들링할 수 있는, 내가 그 일을 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기분은 좋지만 문제는 계속 자기 비난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 자기 비난한다고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무기력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나한테 고통을 준 가해자보다 피해를 입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함과 처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벗어나야 됩니다. 통제력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나도 어쩔 수 없었구나. 분명히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저한테 성추행을 했던 저희 고참인데 그 고참이 제 몸을 만져주기를 내가 원했냐라고 물으면 저는 분명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몸을 건드는 것과 나를 건들지 않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나를 건들지 않기를 선택했을 겁니다.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왜 가만히 있었지?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면요. 잘 판단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알게 된 게 그루밍 성범죄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아, 내가 당했던 게 그루밍 성범죄였구나. 그 고참이 저를 굉장히 잘 챙겨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제가 성범죄 피해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방법을 처리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는 군대였고 저는 쫄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만약에 길 가는 할아버지들이 동네 꼬마들 이렇게 고추 만지면 아동 성범죄로 신고당하죠. 근데 저 어렸을 적에는 동네 어른들이 동네 꼬마애들, 남자애들 성기를 굉장히 많이 만지고 다녔어요. 쉽게 말해서 사회 문화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던 상황이어서 사실은 저도 제가 그걸 당하면서도 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 시간을 보낸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나는 무기력했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제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도요, 제가 숨겨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던 물건을 어떤 도둑놈이 갖고 도망갔습니다. 강도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잖아요. 그때 강도야! 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은 강도입니까? 아니면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당연히 피해자죠. 피해자는 자기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 일을 숨겨야 되는 사람은 가해자고 그 일을 널리 알려야 되는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불었던 미투 운동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내가 그때 무기력했다. 내가 원치 않지만 나한테 폭력이 벌어졌다. 나는 피해자다. 나도 더 이상 나를 비난하지 않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는 그때부터 용기 있게 집단 상담에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요. 상담에서 제 경험도 얘기하고요. 강의 때 얘기하고 책에도 얘기하고요. 내가 나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겠다고 스스로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난 피해자였어. 그래서 자기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나라도 나를 보호해줘야죠. 자기 수용을 위해서. 자, 그런데 이 피해자라는 말을 넘어서 이제는 이 성범죄에 있어서 성범죄 피해자를 넘어서 생존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도 살아남았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젠 우리가 당한 일을 세상에 알리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 성범죄 피해자들을 가리키는 또 다른 정체성이 생존자를 넘어서 증언자다. 음. 이건 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나를 괴롭히던 그 성폭행, 그 상처받은 기억과 싸우는 방법이에요. 사실 저도 제대한 지 거의 30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 장면들이 생생하게 생각나요. 제가 당했던. 그럴 때마다 수치감과 모욕감과 분노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 스스로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놈이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지. 나는 피해자야. 근데 나는 살아남았잖아. 난 이제 얘기하고 다닐 거야. 그래서 상처받은 기억과 싸우는 방법. 여러분,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사람들한테 얘기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아까도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첫사랑이라고 하면은 그저 따뜻한 좋은 기억으로만 남지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사랑 때문에 평생 고통받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계세요. 이것도 가상의 사례입니다. 40살이 된 지우는 8년 전에 끝난 첫사랑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 8년 전이면 32살에 끝난 거잖아요. 사실 지우는 결혼 생각이 없었고 특별히 연애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30이 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평소 연애와 결혼에 회의적이었던 지우는요, 우연히 가입한 달리기 동호회, 러닝 동호회에서 처음 남자친구인 형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둘이 운동도 같이 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또 사는 지역도 근처여서 동호회에서 만나서 끝나고 같이 얘기하고 놀고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감정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사귀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즐겁고. 야, 정말 이런 마음이면 결혼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던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형민은 지우한테, 우리 이민 가게 됐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원래는 이민 신청을 형민의 부모님이 예전에 해놓았는데, 계속 딜레이 되다가, 이제 결정이 난 거라는 거죠. 근데 형민은 성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이민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형민에게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취직하고 같이 살자고 설득을 했고, 형민도 이민이 결정이 되면 부모님과 함께 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이게 결정이 안 되니까 상당히 마음을 접고 있다가 지우를 만난 거기 때문에
지우한테 얘기할 생각도 못했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 거였죠. 그러니까 지우는 형민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확실하게 미래를 약속하기에는 형민이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우가 고민 끝에 그러면 6개월 남았으니 우리 헤어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 연애를 계속하자. 쉽게 말해서 헤어질 걸 염두에 두고 연애가 너무 힘드니까 헤어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 결혼 생각도 하고 우리 내년 계획도 짜고 계속 그렇게 즐겁게 보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형민이 출국하는 날도 연애를 했을 때 출국 얘기는 하지 않고 헤어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내일 또 만날 것처럼 약속을 하고 하지만 서로 알고 있는 거죠. 내일 형민은 이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민 가기 전날까지도 헤어지지 않을 것처럼 연애를 하다가 형민이 공항에서 다음날 문자 하나를 보내고 관계가 끝난 겁니다. 이후 지우는 혼자 있을 수도 없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그 고통스러운 기억에 빠져서 너무 오랜 시간 계속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설레고 좋았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늘 그냥 대학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 함께 했던 모든 활동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 해본 것들이 너무 자신의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소개받아서 형민과 같이 했던 활동들을 하나씩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형민과 극장에 갔는데 이 사람과 소개팅을 해서 만나서 극장에 또 갔어요. 그럼 거기에서도 형민 생각이 나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소개팅을 한 사람과 좋은 레스토랑에 갔을 때도 그 좋은 레스토랑에 남자친구랑 처음 갔던 사람, 형민과 가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서 괴로워하고 누구를 만나도 생각나고 안 만나도 생각나고 결국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귀결은 그 첫사랑 형민에 대한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결혼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 SNS에서 결혼 사진을 봐도 형민 생각, 친구가 애 낳은 사진을 봐도 아, 나도 형민이랑 결혼했으면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의 뇌는요, 어떠한 정보가 한번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옆으로 쭉 확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강렬한 기억이 결국에는 우리의 뇌 전반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지우는 다른 사람을 만나도 미안하고 괴롭고 안 만나도 힘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고통을 받고 있었죠. 저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누구를 만나도 형민이 생각이 나서 괴롭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안 만나면 형민과 만들었던 기억의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형민과 처음으로 갔던 그곳에 다른 사람과 함께 가면 그 순간은 그 사람을 만나면서도 형민 생각을 해서 괴롭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우 같은 사람은 이 새로운 소개팅을 한 그 남자한테 또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안 만나려고 하니까 그 기억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네가 많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된다. 그래서 형민과 했던 어떤 활동, 좋은 레스토랑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이런 것들이 형민과 되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약하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이 경험들을 계속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은요, 사실은 첫사랑 관련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랑과 경험했던 것들을 그 이후 연애 대상과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끈들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첫사랑이 활성화되어도 새로운 구조들이 생겼기 때문에 결론은 항상 형민으로 가서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좀 다른 기억들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반대로 그 기억의 구조를 변경하려면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햄 로스 종욱은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서
최근에 이 펜로스 증후군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사례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이야기는 제가 이제 이 사례를 다 가상해서 이렇게 썼을 때 가장 저도 좀 마음이 아팠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주인공은 강이라는 친구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15년 동안 반려견 강쥐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받아온 새끼 강아지였는데 진짜 태어나자마자 받아와서 너무나 조금 있어 쥐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강리의 아버지는 야 이게 무슨 강아지니? 그냥 쥐지. 강아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강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반려견의 이름을 강쥐라고 지어줬어요. 또 자기 이름이랑 또 비슷하잖아요. 강희, 강쥐. 그래서 외동이었던 강희에게 강쥐는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싸우고 뭐 고성을 오가면서 싸우고 이혼 얘기가 왔다 갔다 했을 때 강희는 보통 이제 형제가 있으면 형제들이랑 같이 좀 울고 슬퍼하고 할 텐데 강희는 그런 어떤 대상이 없으니까 이 강쥐를 안고 울고 강쥐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힘든 시기를 쭉 지나게 됐어요. 하지만 그 청소년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고 이제 강희는 대학생이 되고 직장에 가게 되면서 자신의 삶이 바빠졌을 때 강쥐를 더 이상 이뻐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 귀찮게 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쥐는 노환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어요. 강희는 자신의 반려견 강쥐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심각한 우울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주었던 그 대상. 하지만 내가 바빠졌을 때 내가 강제를 돌보지 않았고, 그때의 죄책감과 미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그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오히려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펜로스 증후군이 나타날까요? 펜로스 증후군이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대립되는 과정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 동기의 대립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감정을 포함한 인간의 동기는요, 감정도 일종의 동기입니다. 하나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중립 상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그것과 반대되는 상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너무 사랑했던 그 사랑이 끝나면요, 중립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과 반대인 슬픔, 분노가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애착을 느꼈던 대상이 사라지면요, 상실감 때문에 고통받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누구한테 기대했잖아요. 기대가 끝나면 중립이 되는 게 아니라 실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려동물이건 여러분이 사랑하는 실제 사람이건 그 사람을 떠났을 때 여러분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은 그만큼 그 대상에게 애착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좋아하는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고통과 슬픔과 우울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슬픔과 우울과 무기력감을 잘 이겨내는 과정, 애도의 단계들이 필요한데요. 이 애도 과정을 잘 거치지 못하면 그 상실감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려동물이거나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다면 이 애도의 네 단계를 잘 거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떠나보내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감각해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선생님,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이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별 감정을 못 느꼈어요. 제가 괴물인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충격을 받았구나.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죽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강희도 분명히 강쥐가 죽었는데도 집에 와서 강쥐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강지가 죽었는데 여전히 강지의 사료를 사고요. 그러면 이제 강희 엄마는 너 왜 이러냐 도대체 너 이상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마치 여전히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충격과 이상 행동을 거치어야 나오는 게 이제 수용입니다. 이때는 더 심각한 무력감과 우울에 빠져서요. 계속 울기도 해요. 근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야, 그만 울어. 야, 그만 슬퍼해. 야, 네가 그런다고 되돌리겠니? 아니에요.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슬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그 다음 일상으로 복귀하는 회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떠나보냈습니까? 너무 충격받아서 아무것도 못 느끼세요? 정상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치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아직도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났을 때, 무력감과 우울이 깊게 왔을 때, 여러분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걸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일상으로의 복귀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염과 감염, 이 불결에 대한 강박 때문에 이 손 씻기 혹은 샤워하기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례에서 언급한 주인공은 고등학생인 정표입니다. 정표가 집에서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계속 이제 핸드폰을 하고 오다가 간밤에 취객이 만든 토사물을 밟았어요. 그 얼마나 찝찝해요. 그래서 신발에 묻은 토사물을 조금이라도 떼어나기 위해서 근처 건물에 가서 건물 입구에서 길에서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털고 있다가 갑자기 그 건물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엄청난 크게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오면서 야 학생 비켜줘 하고 들고 나오다가 그 음식물 쓰레기가 터지면서 정표 앞에 떨어졌고 그 정표 앞에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의 국물이 정표의 옷에다 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주머니 너무 미안해. 학생 어떻게 괜찮아? 근데 뭐, 이 아주머니의 사과를 받을 새도 없이 이 정표는 그 음식물 쓰레기가 자기에 튀었다는 그 불결함과 그 오염과 그거에 대한 공포 확산을 해서 막 집에 와가지고요. 엄청나게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양치를 하고.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놀랄 때 그 장면들이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정표도 음식물 쓰레기가 떨어져가지고 국물이 튀는 그 과정들이 그 순간, 짧은 순간이 굉장히 각인되면서 그 기억이 정표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정표는요,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사람들의 손이 많이 닿는 곳, 손잡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손을 자기가 닿기만 하더라도 혹시 여기에 내가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이나 이 감염되지 않을까? 또 가끔 사람들이 뭐 먹다가 음료컵 던졌는데 음료컵이 해가지고 조금 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너무 예민해져서 집에 와서 또 씻고 소위 말해서 이 오염에 대한 강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박장애라고 하려면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강박사고입니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꽂혀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보통 이렇게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어떡하지? 맥락도 없이 갑자기. 그래서 이거를 침투적 사고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갑자기 꽂히는 생각이고요. 순서대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내가 오염되었으면 어떡하지? 그럼 불안이 확 높아져요. 그때 사람들은 이 불안을 내리기 위해서 나름의 의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의식적이라는 것은 의도적이라는 그런 정신의 의식이 아니라 예식, 의식, 어떤 종교 의식 같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 오염 강박이 있는 사람들은 손을 씻을 때도요, 되게 대충 씻지 않아요. 제가 오염 강박 있으신 분 손 씻는 거 봤더니 모든 손가락을 다 세 번씩 돌리더라고요. 다 세 번씩 돌려요. 여기도 똑같이 세 번씩 다 돌리고 이거 몇 번, 이거 몇 번, 이거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손씻기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꽂혀 있는 불안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순간에는요, 내가 오염됐다라는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강박장애입니다. 자,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강박사고는 침투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먼저 합리적 사고를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실제로 오염과 감염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위협한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지나치게 청결한 게 우리의 건강에 더 좋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청결하고 완전히 무균실해서 살면은 우리는 건강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과도한 청결이 오히려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면역 시스템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게 불결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적절하게 오염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더 활성화가 되고 더 건강해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불안에 사로잡힐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확률 같은 것들을 잘 따져보지도 않고 굉장히 거기 하나에 꽂혀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강박장애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의도적으로 노출해서 그럼 긴장이 유발되겠죠? 그때 강박 행동으로 불안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이완이나 호흡이나 인지치료를 통해서 그 상황을 견디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표 같은 경우에는 심리치료할 때는요, 깨끗한 흙을 사요. 인터넷에서. 그리고 그 흙에 같이 손을 만져보게 합니다. 그러면 이 오염이나 감염, 불결에 대한 강박이 있는 분들은 깨끗한 흙이더라도요, 그게 손에 묻었다면 굉장히 빨리 씻고 싶어 해요. 노출했죠? 그럼 불안하죠? 그때 손을 씻고 싶어 하는 반응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같이 견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치료자도 같이 그 흙을 만지고, 나도 흙 만졌다. 당신이 흙에 감염돼서 죽을 거라면 나도 죽지 않겠냐? 우리 같이 견뎌보자. 치료자를 따라하고 그것을 같이 견디도록 하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불안함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노출 및 반응 제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선생님, 상처받은 기억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여러분, 기억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기억만 없앨 수는 없어요. 뇌가 손상이 되거나 치매에 걸리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인 기억을 다 잃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기억을 지우는 지우개는 없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기억이 떠올랐을 때 그 기억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무너지지 않고 내가 압도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제력 착각에서 벗어나서 나를 비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계속해보는 것. 애도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것.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상황에서 도망가지 말고 계속 그 불안과 맞서 싸우면서 마음의 힘을 키우면 그 기억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상처받은 기억에 지지 마시고 상처받은 기억과 잘 싸우셔서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